약 2달이 지났다. 나는 아래층의 새로운 이웃, 나이지리아 출신의 타일러를 얻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위층에 산다고 소개하자 그는 친절했고 자신이 조현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나는 개방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로 대했고 그가 무해해 보였다. 그러나 타일러로 인해 이 집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나는 큰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되었고 내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2개의 방송을 동시에 틀어놓고 텔레비전 소리가 울리도록 크게 해두었다. 그리고 그가 지나다닐 때마다 문을 쾅쾅 쳐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여러 번 구청에 가서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항상 핑계만 들었을 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일러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되었다. 내가 어디에서 언제 잠을 자는지 내 움직임을 듣고 알아챘던 그는 마치 포식자처럼 내 습관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제 내가 담요를 덮고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그는 바로 아래에서 웃으며 델리야, 너와 하고 싶어. 사랑해. 델리야, 난 너를 원해. 라고 말했다. 나는 위협받는 느낌이었다. 내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그의 인식으로 인해 나는 긴장했고 나체 상태로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 여름은 전보다 더 외로웠다. 나는 그 해를 비의 해라고 불렀다. 나는 매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보라색 비옷을 입고 다녔다. 그의 여름에 입고 싶었던 연보라색 캔버스 신발도 신고 다녔다. 나는 켄티시 타운 메인 거리에서 폭우 속을 걸어가다가 존 스위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나와 처음 만났던 그날 이후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혹은 그가 다시 내게 말을 걸어줄지 의문이었지만 그는 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젠 그칠 것 같지도 않네요. 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내 발을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신발이 다 젖었잖아요. 그가 말하며 그의 무거운 작업화로 내 신발 끝을 살짝 건드렸다. 발 올리지 마세요. 제 신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즉시 발을 치웠다. 그리고는 혹시 언젠가 술을 한잔하러 나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가 그렇게 친절했기에 나는 미안해요. 다른 일이 있어서요. 라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졌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거절해도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저를 만났을 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했다. 그를 다시 한번 거절하고 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내 러그에 차를 쏟고 자꾸 잠들어 버렸지만 그는 정말 친절했고 내가 그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까봐 죄책감이 들었다. 며칠 동안 그리고 몇 주 동안 나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했다. 내가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나쁜 기분이 들었을까?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그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를 거절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냥 둘 다 잊어버려야 할까? 나는 계속해서 걱정했다. 그를 찾아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얼마나 나쁜 기분이었는지 말하면 그가 나를 비웃거나 화를 내며 떠나갈 것 같았다. 어느 쪽이든 나는 창피하고 바보 같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글쓰기가 내게는 쉬웠고 편지를 주는 것은 그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는데 지금은 그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를 거절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다. 그 편지를 가지고 몇 주를 보냈다. 매주 일을 홀리암스에 갈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존을 찾아보았다. 그것을 빨리 끝내고 잊어버리고 싶었다. 늘 그랬듯이 나는 바 앞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몇 주가 지나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나는 걱정이 되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람들 틈을 헤치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짧은 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를 걸어가는 듯했다. 말없이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고 술꾼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 바 의자에 앉았다. 그에게 편지를 준 것이 걱정되었고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난 그의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내게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았지만 이제 무언가 시작된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기다리며 걱정했다. 다음 일요일에 그는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도 그랬다. 그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보였다. 아, 그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왜 내가 그 편지를 줬을까? 왜 나는 이런 고민하는 걸까?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걸까? 8월 중순이 되어서야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어느 일요일 그가 홀리암스에 나타났다. 그의 초록색 눈이 내 눈과 마주치자 당황스럽고 창피했다. 당신이 그 편지를 줬을 때 그 안에 뭐가 쓰여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편지를 열어볼까 두려웠어요. 그가 내 옆에 서서 최근 며칠 동안 어디 있었는지 설명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독일에 가서 일했어요. 거기서 몫으로 일하면 좋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방금 돌아왔어요. 내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는 독일과 자유롭게 오가며 일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정말 멋진 일이었다. 그는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존은 퇴근 후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차를 준비했고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리버풀 출신으로 백워터 주택단지에 있는 무단으로 점거한 집에서 6명의 다른 친구들과 살고 있다고 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레이튼 로드 건너편에 있어 걸어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정말 운명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보다 1살 어리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나이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다. 성장하면서 걱정하고 지루해지는 것 같았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신체 변화가 오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1살만 어려도 나는 그를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늙어 보일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과는 달랐다. 이것이 젊어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8월에 2번째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정문 쪽 창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문제를 점검하고 망설임 없이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내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기꺼이 도와주려 하는 것은 기쁜 편하였다. 내일 퇴근 후에 곧장 여기 와서 창문을 수리해 줄게요 라고 존이 말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날 저녁 그는 필요한 목공 도구들을 가지고 도착했다. 그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가방을 창문 옆에 내려놓고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꺼냈으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셔츠를 벗었다. 그가 내 작은 사다리로 오르는 걸 지켜보았다. 그의 몸매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는 민첩하고 능숙하게 창문을 수리했다. 나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날부터 존은 거의 매일 저녁 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타일러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자고 했다. 그가 로스트 치킨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나는 그의 요리 제안에 고마웠을 뿐만 아니라 6명의 다른 남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드문 일이라는 그의 말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난 자존심이 앞섰고 모든 통찰력은 무시되었다. 그 집은 완전히 무질서한 곳이었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완전히 야만적인 곳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보며 경악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문이 거의 열린 상태였는데 그 안에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튀어나와 있어서 더 이상 닫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음식들은 위험하게 꽉꽉 들어차 있었다. 이런 모습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나는 이런 완전한 무질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다. 냉장고 상태에 대해 농담했던 존의 경고에 이어 화장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며 크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은 완전히 혐오스러웠다. 몇 달째 청소되지 않은 채 계속 사용되어 온 화장실은 대변으로 뒤덮여 있었다. 존에 따르면 가끔씩 표백제를 부어 어느 정도 청소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청결에 매우 까다로웠지만 나는 그 모든 혐오감과 반발감을 뒤로 밀었다. 대화할 상대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강한 정서적 욕구 때문에 혐오감과 반발감을 억누르기로 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의자, 그리고 바닥에 놓인 침대 하나가 있었고 다른 침대들은 침실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무단 점거자들은 아무도 집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저 편한 대로 살아가며 필요한 것만 사용할 뿐이었다. 이런 완전한 무질서함이 오히려 흥미로워 보였고 그 야생적인 느낌이 나를 흥분시켰다. 규칙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두 여유로워 보이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존이 만든 치킨을 먹으며 우리는 붉은 와인 한 병을 함께 나눴다. 다른 점거자들과도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은 기타를 연주했다. 그날 저녁 모든 점거자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다.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은 소호의 성인 클럽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고 통통했으며 머리숱이 거의 없는 그 위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다른 점거자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보통 그와 존은 다른 무단 점거자인 토니와 방을 함께 썼지만 토니는 방콕에 가 있다고 했다. 이제 우리 둘이 방을 같이 쓰게 됐네? 라고 존이 말했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다른 점거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 편안해졌다. 존과 함께 침실에 들어갔는데 3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존의 침대는 가운데에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웠다. 그날 밤 내가 생각했던 수줍고 겸손한 사람과는 달리 그는 세련되고 신비로우며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몸짓과 말투, 목소리에서 그런 면모가 느껴졌다. 점점 더 궁금해졌고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내 안에 호기심이 생겨났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란히 누워있을 때 존은 깊이 있고 반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 특정 사고방식과 고유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 가치관도 변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하고 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며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동행이 특별한 것 같다고 느꼈다. 전에는 그의 소심함에 공감했었지만 이제는 그를 경외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나를 그에게 더욱 끌리게 만들었다.